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쉬셨습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듣기를, 지식 위주보다는 조금 사례나 어떤 실전적인 거에 대한 주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요구하셨으니까, 짧게 이렇게 하고 한 30분이나 한 15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라는 그 제안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질문을 하실 거죠? 한 분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순식간에 싸늘해지거든요. 질문이 좀 연이어져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질문도 한 서너 분만 딱 받으면 한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해온 자료니까 짧게 이렇게 후루룩 딱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 분석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기초되는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인수고 아래는 소멸이다. 이게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쉽죠? 어떠세요?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에 있는 6가지예요. 자, 기준이 된다라는 말은 뭔가요? 날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있다. 예. 날짜가 있어야 기준이 되죠. 그냥 날짜가 없으면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있는데 그럼 날짜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어디죠?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뗐을 때 나오는 6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성립된 게 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압류도 막 6개씩 있고 근저당도 한 서너 개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생긴 날짜, 그게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날짜가 생긴 게 있고 앞에 미리 생겼던 게 있을 것이다. 그럼 앞에 생긴 거는 인수주의고 뒤에 생긴 건 소멸주의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권리를 설정했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아니, 친구한테가 아니고 전세권을 예를 들어 설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나 세입자로 이렇게 들어갔을 당시에 여러분들 등기를 딱 뗐을 때 이런 6가지 권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겠죠? 그죠? 그런데 1년이나 2년이나 또는 몇 달 있다가 뒤에 어떤 권리가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내 돈이 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치에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내가 들어갈 때는 없었던 조건이 나 뒤에 생기더니 나까지 치명적으로 다쳐. 이거는 어떤 민주국가도를 떠나서 법치국가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건 인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굉장히.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인수주의, 소멸주의라는 말이 생겼죠. 이렇게. 요 그림만 딱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면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경매나 공매에서 가장 중시되는 경제적 약자 보호의 법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민심이 흉흉할 때 대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는 없었던 법이 선물용으로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많이 살았죠. 원래 우리 그 경매 그러면 꼭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거 보면은 집행관이 막 구두 신고 막 들어가죠. 그 다음에 꼭 뭡니까? 딸이 아끼는 피아노를 뺐잖아. 그럼 딸이 꼭 피아노를 아빠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 꼭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야 경매는 남의 집을 뺐는데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 홀리는 건 일도 아니죠. 드라마 몇 번 냈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쁘게 인식해버려요. 실체는 그 누구도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안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전선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통상. 자, 주택임대차의 이름이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면은 야 뭔가가 약자라는 거죠. 약자인데 여기 보면은 임대차인데 뭐 임대죠? 주택임대다.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야 그러면 주택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슈퍼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안에서 살림도 하죠. 그죠? 그럼 이걸 슈퍼로 봐야 돼요? 주택으로 봐야 돼요? 고민되죠? 네, 고민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보면은 꼭 안에 살림방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쉬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레스토랑을 계약한 사람은 이걸 주택으로 봐야 돼요? 상가로 봐야 돼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여기. 이 법은 주거용의 전부 일부 임대차에 적용하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같다. 그러니까 일부가 장사하는 정도로 써줘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그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일부가 또 뭐냐? 그러면은 100평짜리 집에 방은 10평인데 90평이 상가면 그것도 일부가 상가로 썼으니까 주택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대법원에서 싸우면 요 비율로 상식적으로 사회 그 어떤 상식으로 비춰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장사하는데 보조적으로 주거용 집인지 주거용 집이 우선인데 장사를 하는 것인지는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판단한다. 그래서 싸워서 갖고 오면 그때 생각할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법이.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민법에 특례고 누구를 보호하는 걸로 돼 있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는 당연히 법인이 예외적으로 빠져 있죠?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은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지 법인은 아니죠. 법인은 그냥 가상의 서류상에 존재하는 거지 이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차에는 법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조가 저렇게 되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의 3분의 2가 방이고 3분의 1이 점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어때요? 방이 좀 크죠? 방이 좀 큽니다. 하지 말란 얘기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 쓰면은 그냥 안 할까요? 예전을 지나가야 되겠다. 일단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실지 용도를 따져라. 그리고 여기 임대차의 목적이나 구조물 형태의 이용 관계 뭐 등등을 한목적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말은 되게 길게 해놓은 거죠. 그냥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니들이 신청해 그럼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보기 나름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극히 주관적 영역에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대형 로펌을 사느냐, 작은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에 딸린 방 2개의 경우도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한 판단에 관한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하면 제일 중시하는 게 대항력이죠. 우리가 이제 어디를 이사 간다. 세입자로서 이사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대항력에 관한 거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이죠. 여기에 밑줄을 꺼놨죠.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등기가 없어도. 원래는 등기라는 게 존재하면은 제3자가 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집에 대한 주택의 등기를 떼면 제3자가 남의 집에 어떤 기록을 보기 때문에 이미 알고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집에 등기가 없으면은 그 안에 어떤 금전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보호를 받지 않아야 정상이죠. 제3자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법으로 아까 정해놓은 거예요. 야, 등기 안 해도 인도하고 주민등록하면 효력 있다. 이렇게 특별히 법으로 써놓은 겁니다.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그 등기 안 해도 보호해주면은 너무 일방적인 보호 아니냐라는 어떤 조금 뭔가 너무 보호해준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그러면 너무 보호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맞춰야 돼. 즉, 최하 전입신고 정도는 해야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최하. 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야, 너 네 보증금 지키려면은, A란 등기소 가서 뭣도 하고 뭣도 띄우고 서류 20개 준비해와. 그 다음에 어디 절차 거쳐서 여기 오면 해줄게. 그러면 그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호 안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행정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적은, 제도는 서민 보호나 어떤 편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련된 서류 한 20장씩 띄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화를 내죠? 야, 이게 나 편의해 주려는 거냐? 불편하게 하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국가가 어떤 행위를 진행할 때 내가 네 보호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여기를 복잡하게 해놓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입신고만 해라라고 이렇게 법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까 법인은 임대차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해주는 게 정상인데 요 2번에 있는 거 있죠?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길지만 여기에 있는 노란색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뭐에 돼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요 2개죠. 이 앞부분 길어도 이런 건 안 읽으셔도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이 법률적인 예외적인 조항은 이명박 정권 때 생겼습니다. 이 법은 그 당시에 그 어떤 뉴타운 제도가 폐기되면서 4대강으로 돈이 몰렸죠.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을 보급률을 늘려야 되는데 보급률을 놀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게 야,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이미 지어진 집을 빌려서 일반 세입자한테 빌려줘라. 그래놓고 주택 보급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예외 규정입니다. 요게 2번이. 그래서 사실은 요 2번 규정은 원래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원칙 명칭이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 1조가 뭐였습니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즉 서민을 보호하려고 시작했던 법률인데 요 2항에 의해서 서민보호예요. 자, 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가 서민보호입니까?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죠.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뛰게 생겼죠. 법인의 임대차를 보호 안 하면.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예외 규정이 작년도 1월에 이번 정권에서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읽어보시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번하고 3항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 원래 어떤 재정 취지, 요거랑 안 맞습니다. 전혀. 특히 3번은 더 안 맞죠. 아예 안 맞죠. 그냥 일반 회사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사에서 사원 용도로 집을 빌려가지고 보증금 주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어떤 사원이 가서 이제 전입해서 생활을 할 때, 경매당하면 사실은 회사의 보증금을 다 떼는 게 맞는데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 경우도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인식하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안 끼죠. 여기에는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속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재정 취지랑 좀 안 맞다. 이게 법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대차는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보호한다더라. 하나는 중소기업이고 하나는 토지주택공사더라. 이 두 가지 딱 기억해 놓으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많이 하시는 축에 끼시는 겁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의 직원이 2월 2일 날 전입을 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뽑은 입주자가 3월 3일 날 전입을 하면 그 3월 3일과 2월 2일의 전입을 누구로 본다? 중소기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입일자로 봐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도 계시나요?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망이 주민망이죠. 주민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민이 아니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애초에 주민만 전입이 됩니다. 법인은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형의 어떤 법인, 토지주택공사나 중소기업들은 전입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입신고는 언제로 보냐면 직원이 전입하거나 선정입주자가 전입한 날을 뭘로 본다? 얘네의 전입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죠. 회사나 공사의 전입신고는 그 사람이 직원을 넣은 날, 그날을 전입으로 봐버린다. 이렇게. 지금 했던 요 내용은 사실 주임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일부러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좋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를 하는데 그럼 올바른 전입신고가 있을 것이다. 단독 다가구는 번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단독 다가구는. 그런데 집합건물은 번지하고 동호수를 같이 기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빌라 같으면 201호인데 행복빌라 201호를 안 적어놓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아파트 108동 몇 번지, 몇 호 여기까지 기재해야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지만. 하지만 다가구는 약간 빌라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형이. 근데 이제 집합건물 중에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층까지죠? 5층 이하죠. 4층 이하. 4층 이하가 빌라. 그 다음에 다가구는 3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관은 살짝 비슷하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형태로 진짜 외관은 비슷해도 딱 보니까 4층 지어도 될 만한데 3층 지어져 있으면 이거 혹시 다가구? 이런 느낌을 가지면 다가구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물론 이제 다가구인지 아닌지는 이제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바로 알죠. 자, 올바른 전입신고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회수를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가 경매를 당했을 때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이 빨간 것만 보셔도 됩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이렇게 법으로 적혀 있죠. 경매나 공매를 할 때 경매, 공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즉 뭡니까? 낙찰대금에서 그 후순위죠.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기에서 가로 부분에 별표를 치시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임차주택 가로 열고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정된 예를 들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낙찰 대금 중에는 건물 분에서만 돈을 받습니다만은 국민의 그 주택을 보호한다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대지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돈을 줍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그 강력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임차주택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그 말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동시이행의 항변 아시죠?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집을 줘야 되고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집을 받으면서 뭘 줘야 되죠?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그죠? 일종의 이 사망 같은 경우는 그 인지를 교환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죠. 누구 먼저 보내라 그러면 못 보낸다. 그러면서 야 그럼 동시에 보내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지를 교환하는 장면 봤죠. 그게 동시행의 항변이다. 이렇게.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라는 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에도 그렇지만은 주민센터에도 어떤 행위를 하면 이렇게 도장을 직인을 찍죠. 그거를 확정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는 그 문서가 존재한 거를 관공서에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증금의 일정액 보. 자, 여태까지는 보증금을 논했는데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밑에다 줄 긋고 적으세요. 개평. 이렇게. 개평 이렇게 적으십시오. 개평이 뭔지 알죠? 도박했을 때 망하면 택시나 타고 가라고 돈 주잖아요. 수고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하다 보면은 선후를 가리지 않고 그 서민의 주거생활 최우선으로 어떤 잘잘못 선후를 안 가리고 그냥 주는 돈 보증금 중에서 정말 소액이면 그 일정액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돈을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나가는 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죠. 읽어볼게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고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더라. 그런데 지금 뭐냐면 원래는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로 주는 거예요. 개평을 주는 거죠. 개평을. 그래서 개평이라고 적어놓으면 이해가 쉽죠. 개평은 그냥 준대. 이렇게. 그럼 준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먼저 돈 빌려줬는데 뒤에 임차인이 3명이 들어왔으면 임차인 3명한테도 게임 끝날 때 개평을 이렇게 줘버리면 국민은행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돈 빌려줬는데 그 뒤에 막 2, 3년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걔한테 먼저 개평 준다면서 나한테 줄 돈이 깎여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네, 기분 나빠요. 그래서 2분의 1 한도에서만 준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법을 알잖아요. 야, 나 뒤에 여기 방이 3개야. 근데 내가 대출해준 다음에 얘가 최후의 잔머리를 썼을 때 이런 개평으로 나를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비율을 낮춰버리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줘 놓고 떼이지 않아야 되는 머리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서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해서 소액 그 개평에 대한 비율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일 때 경기도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까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3개가 있으면은 그 3개 임차인이 다 있다 치시죠. 근데 임차인이 한 명은 7천, 한 명은 5천, 한 명은 9천. 자, 한 명이 9천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8천 이하에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짜리도 2,700 주는 거고, 7천만 원짜리도 2,700 주는 거예요. 7천짜리 2,700 받았으니까 5천짜리는 좀 비율로 깎아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죠? 그걸 개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9천만 원, 8,100만 원만 돼도 요거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이 뭐지? 자, 이렇게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 여기 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 이제 거의 뭐 다 했네요. 요거는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요 진행 과정도 별거 아니고. 한 140조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에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보증률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돈 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가 2분의 1씩 가졌는데, 형님이 가진 2분의 1이, 이제 빚을 어떻게 잘못 써서 압류가 됐고, 그 압류가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옆에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동생 입장에서는 형의 지분을 제3자가 사서 들어오면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세를 줄 때도, 그 사람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임대인란에 자기하고 새로 받은 낙찰자 이름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해도, 파는 시점 가지고 갈등이 때려지고, 또 자기는 안 팔려고 버티면 아까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환가를 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쳐서, 자기의 안정적인 지위까지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공유자한테 먼저 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사라고 했지, 가격에 메리트를 주면은 여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열받겠죠.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사가는 건 관심 받기죠.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사가는가가 채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자한테 먼저 물건을 주되, 어떤 금액으로 준다고요? 1등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사가게끔 한다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A라는 2000 몇 하경 어떤 사건의 응찰자가 20명인데 그 중에 1등이 누군가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럼 1등이 3억 5천, 그러면 옆에서 있었던 공유자가 법원 입찰 날 출두를 해서 이렇게 보다가 나 저거 사야 되겠어. 그럼 저도 살게요. 3억 5천에 같은 금액에 살게요라고 거기서 손을 들어도 되고 글로 제출해도 되고, 대신 그날 뭘 내야 되죠? 보증금은 내야죠. 그죠? 도박을 하려면 돈을 내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경매라는 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놓고 내가 살게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한테 줘요. 그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은 1등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벙찌겠죠? 그죠? 벙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차순위로 본다. 그러니까 차순위로 신고하고 버텨볼만 하죠. 왜? 혹시라도 저 사람이 잔금을 안 내면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자,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경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용이한 선물이 인도명령이라고 보셔야 되고, 인도명령은 아까 대신 이렇게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는 항상 시한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내도 응모 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인도명령이라는 편리한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인도명령은 언제죠? 대금 낸 뒤 6개월 이내. 이렇게. 대금 낸 뒤 6개월 이내.
누구에게?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아시겠죠? 하나는 집주인이고 하나는 빚쟁이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집에 깔고 있는 누구나 점유자한테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줄에 빨간 거 있죠?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안 그런다. 즉 뭐냐면 그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내보낼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예외적인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에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하려면 점유자를 법원에서 판사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 그 점유자한테 나와라 그래가지고 너 이 집 왜 깔고 앉아있니? 라고 물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사가. 근데 빨갛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즉 뭐냐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거나 또 그럴 때는 신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신문이 원칙인데 딱 보니까 얘는 너무 아무 권리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 권리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전입신고를 안 한 임차인이 안 한 점유자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이 누군가가 깔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너무 명백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굳이 법원에 불러다가 야, 너 기냐 아니냐, 권리 있냐 없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 이렇게 적힌 겁니다. 이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이 인도명령 부분은 법원 공무원들도 헷갈려가지고 꼭 그 저한테 낙찰받은 사람들이 문의할 때 막 네. 녹음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그럼 다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인도명령 파트에 가보면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걸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이 전입신고도 없는 점유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산대요.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 공무원이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무권리로 들어와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지 인도명령을 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무권리를 입증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규정 보시면 맞죠?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면 신문을 안 해요. 원래는 신문을 해야 되지만 그냥 내준다는 얘기예요. 즉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건 임차인이 아닌 거고 임차인이 아닌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입증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고. 걔한테 뭐 임차인이 아니고 전입신고도 안 했다라는 각서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써주나요? 안 써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좀 비합리 이런 굉장히 조항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자, 법원 경매하고 공매는 법률이 규정한 도매시장이다. 정말로 노력에 따라서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요. 지식보다는 마인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거는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그 용량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질문 한번 하시죠. 한 20분 질문 받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어떤 예. 누구나 다 이용을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물건이 있느냐, 시세가 어떠냐. 네. 그 외에는 딱히 네. 정보를 취득하고 문구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떻게 최대한 정보를 소환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가 요령이 있으시면 네. 예. 지금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사실은 시세 조사하고 분석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언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대학교 수리 능력 말고 언어 능력 구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의 이제 이런 거죠. 너 사람 죽였니? 아니? 그러면은 그 아니라는 말을 통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나요? 안 믿나요?
믿나요, 안 믿나요? 경찰 같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경찰 같으면 안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고를 할 때 귀로 딱 들리거나 눈으로 보면 믿어버림이죠. 믿는 경향들이 제일 먼저 생기죠. 그 다음에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를 변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 친구랑 말다툼을 하거나 할 때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해서 싸우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대화들이 보면은 거의 다 조금 두루뭉실하고 이렇게 그 어떤 구체적인 적확성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모두 다 각자 살아오면서 가지는 가치 또는 학습한 환경, 읽은 책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어볼 때 시세를 물어보잖아요. 시세가 얼마입니까? 매매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서 있는 입장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예를 들면 중개사가 동네에 10군데가 있는데 공교롭게 내가 물어보는 공인중개사가 별로 무뚝뚝하고 불성실하고 게을러요. 늦게 열고. 그래서 최근에 계약을 쓴 사례가 없다라고 한번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정보는 자기가 팔았던 7개월 전, 8개월 전의 정보를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도 최근에는 내가 판 적이 없고 작년도 7월치의 통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설령 작년도 7월에 팔았더라도 지금 당장 판 것처럼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귀에 쏙 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안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또는 어떤 경험하에서 말을 뱉을지 모르죠. 실제로 10군데를 조사를 해보면 어떤 데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데서는 표준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통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물건을 고러 가면은 가장 비관적인 말이 가장 귀에 감동으로 전해 들어오죠. 이유는 뭘까요? 비관적으로 봐야지 내 돈을 지킨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낮게 볼수록 어때요? 시세를 낮게 보면 볼수록 내 돈을 지킬 것 같죠? 응. 그러니까 낮게 보고 입찰을 대면 그 사람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비관적인 말이 또 우리는 가장 귀에 솔깃한데 실제로 그 말을 들으면 또 가장 실패 확률이 높죠. 이 가치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부동산에 물어볼 때 첫째 갖춰야 될 자세는 안 믿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물어봐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추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심지어는 그 부동산에서 사장이 자기 손님을 데리고 이 물건의 응찰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동산 업자인데 그렇게 손님을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금액을 알려주고 싶어요? 거짓말로 알려주고 싶어요? 당연하게 거짓말로 알려주죠. 그러면 표신하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싶어요?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러니까 막 말들이 나오겠죠? 말들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싹 수집을 해. A 부동산에서 하는 말, 그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에 똑같이 물어보면서 비교 분석하기가 쉽겠죠. 그쵸? 요런 기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세 조사할 때 제일 먼저 중시하는 게, 대화하는 것을, 타이핑을 해서 글로 치십시오. 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글로 안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우리 교육생도 훈련시켜보면, 글로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화하면서 글로 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듣는 거 치는 건 쉬워요. 우리가 그 장관들이 인터뷰할 때 옆에서 기자들이 타타타타탁 치잖아요. 글로 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귀로 들리고 치면서 내 반론으로 또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거기까지 또 안 되는 거야. 손가락은 치면서 귀로 듣고 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서 반박을 하면서 또 쳐야 돼, 내 거를 또. 자,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멀티가 돼야지 경매를 한다. 그러니까 안 해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껌을 씹다가 길을 건널 때 신호가 바뀌면은 껌 씹는 걸 중지해야 걷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다다치면서 하는 연습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기억력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진다. 듣고 치고 질문하니까. 맞죠? 그럼 기억력이 왜 좋아야 되죠? 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에 10군데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A가 한 얘기랑 B랑 한 얘기랑 C랑 한 얘기가 섞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을 조립을 잘해. 다 공과대를 안 나와도 조립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조립하면서 확신에 차요, 안 차요? 확신에 또 차. 나는 그렇게 들은 걸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조사할 때 자기를 가장 속이는 게 남일까요, 자기일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흐름상 대충 답이 나오죠. 자기다, 자기.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남을 믿지 말라 그랬죠? 시세조사할 때 남 믿지 말라고 아까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라? 나도 믿지 마라. 근데 나를 안 믿으니까 당연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죠. 왜냐하면 기억이 헷갈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리하라 그러니까 다 적어요. 적어놓고 적을 때 타이핑을 치면 글이라도 분명하죠? 볼펜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이야? 그러면 그걸 보고 기억을 되돌리면서 추억의 상념에 잠기면서 그 자기가 쓴 글을 해독하는 암호 해독 과정을 거쳐 또. 그러면서 살도 붙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해요. 자, 시세조사를 할 때 어때요? 느낌상. 이런 기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확하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나의 실력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원래 아까 질문하셨던 거는 이런 영역까지는 못 보셨고, 뭘 물어봤냐면,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를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지 썰을 풀기가 좋을까요? 나빠야지 좋을까요?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언짢아도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평상시 웃은 적이 별로 없어. 1년에 한 번 웃어도. 부동산에 가면은 당연히 더 많이 웃어줘야 돼. 실실실 이렇게.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물어본다고 탁탁 보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예, 잘 웃고 친절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됐죠? 자, 비율을 맞췄어.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풀 준비는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가 물어볼 때 얘 얼마에 팔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게 얼마에 팔려요는 헷갈리죠? 아파트는 층마다 다르죠? 평수마다 다르죠? 향마다 다르죠? 그럼 빌라는 어떻습니까? 빌라도 같은 A라는 빌라에서도 101호, 201호가 가치가 다르겠죠? 지하도 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빌라는 앞동 다르고 뒷동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른데 지어진 연식도 다르고 각자 다르다. 그럼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질문해라 그러면 여기에 방 3개짜리 18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어때요? 그 말은 뭡니까? 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에 서울에 와서 여기 그 서울에 사는 김씨 40대 김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18평짜리 방 3개짜리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다. 빌라마다 18평짜리여도 가격이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구체성을 띠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의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것도 첫째 물량은 10군데 이상 해야 되고 관점은 산다, 판다, 경매다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비싸게 부를까요? 싸게 부를까요? 비싸게. 네. 비싸게 불러야지 중개업자 입장에서 좋겠죠. 내놓는다 그러면 비싸게 불러요? 싸게 불러요? 싸게 불러. 사러 오면은 아이고 이 지역이 참 경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에 살려면 얼마는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야 되죠. 근데 물건을 내놓는 입장이 되면 아이고 사장님 요즘에 경기가 너무 없어요. 내놔도요 안 나가요. 아 그래도 나는 이 금액 받고 싶은데요. 아이고 그 금액으로 옆에 부동산 저기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동산에 내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손님이 없었대요. 라고 흘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멘탈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 얼마에 깔까요? 이렇게 나오는. 그죠? 산다 판다. 그 다음에 경매 때문에 조사했어요 하는 순간에 아유 바빠요 끊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조사하지? 앙케이트 조사도 굉장히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선 때도 보면은 질문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통계가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집니다. 즉 이렇게 물을 것이냐 저렇게 물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죠. 관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그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화의 기교는 제가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적을 칭찬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칭찬하지 않고서는 뽑아낼 정보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세조사 훈련만 해도요 거의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니까 요 정도 그래도 한 10분 이상 했네요. 또 질문. 아까 한 분 이상 한다 그랬잖아요. 약속이었잖아요. 예, 하시죠. 부동산 인도 명령까지 받았는데요. 예?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았는데 아, 예. 받았는데 안 나가는 경우. 아, 그래. 인도 명령을 받았어도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가자고 끝까지 안 나가는 경우. 네. 이제 인도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판결문이잖아요. 일종의. 인도 명령은 결정문 이렇게 표현하고 소송은 판결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나가라라고 하는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 우리는 집행관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집행관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글로 써서 주긴 주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줬지만 그 서류만 믿고 가서 남의 집을 털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결문을 갖고 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을 신청서 뒤에다가 붙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효력은 통상 판결문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효력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했다라는 송달 증명원도 떼어와라고 시키죠. 그것도 바로 옆에 그 법원 직원한테 떼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신청서에 집행 결정문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송달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딱 첨부해서 집행해 주세요. 딱 접수를 합니다. 은행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빼주죠. 예, 당신의 신청 사건은 집행 몇 개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럼 거기에 집행 몇 개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일정 조절해서 그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하게 집행관은 국가의 공무원이지만은 국가에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따먹어요. 수수료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기 집행 신청을 할 때 돈을 꽂아야 될까요? 안 꽂아야 될까요? 꽂아야 된다. 그걸 선납이라고 하고 예납이라고 하는 거죠. 즉, 돈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일부를 딱 이렇게 예납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러면 이제 집행관은 한 번 나갈 때 뭐 한 3만원, 4만원인가 뭐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한번 나갈 때. 그러니까 오전에 한 10군데 정도 들르면 돈이 좀 쏠쏠하겠죠? 그잖아요. 남은 내 것만 딱 나갔다 들어오는 게 일과가 아니죠. 10시 반, 10시 15분, 11시 어디서 봅시다. 11시 10분에 봅시다. 이렇게 돌아요, 계속. 그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1차 개고를 해요.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죠?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신청 들어왔는데, 좋게 협의 빨리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람을 못 만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고 그냥 집행을 해버리는 게 더 돈이 될까요? 집행관 입장에서 한 번 더 나오길 원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1차는 불능 때리고 2차에 와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1차를 하고 2차에서는 키를 따서 서류라도 넣어 놓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왔다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집행까지 안 가고 그때 급물살을 타면서 협의가 되기도 하겠죠. 그쵸? 이왕에 내가 오래 살던 집을 나간다면 좋게 나가고 싶지 끌려서 나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그때 다 됩니다. 애중간하면. 정말로 정말 극소수만 꼭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보복성으로 너 나한테 말 안 들었지? 하면서 일부러 밀면은 자주 벌어지겠지만은 통상은 대화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저는 어디에 피해 있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나를 조지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소설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생기고 그런 경우가 두려우면 112를 미리 찍어놓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바로 샌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안 생겨. 인부들이 막 10몇 명씩 들어가거든요. 집행관도 한 3명. 그러니까 우르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오히려 국가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내보내게끔. 그러니까 신간 편하게 임하시면 된다. 이렇게.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세입자가 주소를 안 움직이나 봐요. 주민등록 마시고 들어온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낙찰 받고 누군가 이제 잔금을 치렀다는 거죠. 잔금 치렀는데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이전을 안 한다. 집주인일 가능성이 농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그 아까 말한 대로 개평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가 들어간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으려면 그 집을 비웠다라는 명도 확인서를 집주인한테 받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명도 확인서를 써서 임차인이나 기타 등등한테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서류만 줘야 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임차인이 PC방에서 100장도 더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인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인감증명서. 그래야지 집주인이 준 걸로 알죠. 법원 판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전입을 안 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경우에는 전입을 안 빼겠죠. 더더군다나 그 이사 합의금을 받고 나간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입장이면 더 안 빼려고 하겠죠. 어긋장을 놓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직권말소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아마 그런 사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맞추게 빨리 하나 짜내세요 지금. 딱 하면 50분 되겠구만. 없으세요? 예, 물어보십시오. 경매 대상 물건이요. 예. 집주인이 살고 있을 때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예.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유리한 거예요? 명도할 때. 아니요 이제 경매 처음 시작할 때 고를 때요. 아, 우리가 고를 때요. 공부상 봤을 때 예. 현재 집주인 살고 있다, 또는 뭐 임차인 살고 있다. 예. 그럴 때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그냥 유리하고 불리한 걸 안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근데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아까 몇 번에 있었죠? 명도 단계. 명도 단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을 때는 물건을 고를 때 채무자 점유, 소유자 점유, 즉 명도 대상자가 집주인인 경우에만 선호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지만은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만만한 것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죠.
소유자 채무자는 돈을 다 날리고 나가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이주비를 달라고 버팅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툼이 생기지만,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기는 돈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두 가지죠. 그렇지만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려면 뭘 가져와라 그랬죠? 명도 확인서. 자, 명도 확인서는 누가 주죠? 낙찰자가 준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낙찰자의 눈치를 봐야 돼. 나한테 서류를 안 받아가면은 법원에서 돈을 안 줘요. 배당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짜리로 들어와서 5천만 원 띄는 임차인이더라도 나한테 와서 눈치를 봐야 돼. 나머지 5천이라도 받으려면 서류를 받아가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쪽이 굳이 좀 더 편하냐? 그러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편하다. 그럼 임차인이 있는 경우 중에 더 편한 건 뭐냐? 그래도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편하다. 임차인인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집주인처럼 반항이 좀 심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푼도 어떻게 못 받습니까? 개평도 준다는데. 아까 그랬죠? 개평은 일정 범위를 넘으면 안 줬잖아요. 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한 푼도 다 뛰고 나가는 임차인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보다 편하고, 또 임차인 중에서도 돈을 좀 띄더라도 받아가는 사람은 정말 편하다. 우리가 대화를 하기가. 요 정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임차인이냐, 소유자냐, 임차인이 100명이냐, 1000명이냐, 이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왜? 어떤 경매 사례에서도 임차인이나 이런 집주인이 안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매 역사상, 여태까지 그 집에 경매 당하고 버티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나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가기 때문에 좋은 물건, 돈 되는 물건을 고르는데 능력을 심어야 되겠죠? 근데 고르는데 명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를 빼기 시작해요. 추린다고요. 대부분. 자, 돈이 되는 우량 물건이 되려면은 경쟁자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네? 빨리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경쟁자가 적어야 되죠. 경쟁자가 많으면은 1등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지, 아무래도 올라가죠, 확률상. 그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낮다라는 것은,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낙찰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은 어디서 오냐면 모든 낙찰자들이 수준급일 경우라는 확실한 전제를 까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명도하는데 이게 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명도할 때 애무면 어떡하지? 그래서 명도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조금 복잡한 물건이 하나 딱 오면은 바로 제껴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안 본 것처럼. 그래야지 내가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죠.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시작한 경매 사건에서 목적이 딴 데로 와전이 되면서 엉뚱생뚱한 걸 찾죠. 그렇기 때문에 명도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제대로 온전하게 돈 되는 물건이 보이게 되는데, 마스터하기가 너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우니 더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도에서 안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명도는 안심하고 돈 되는 것만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질문 마감으로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